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이제 새로운 과목 들어가죠.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 과목들이 좀 짬뽕돼 있어요. 금융기관론이 앞에 좀 나오고 굉장히 말이 많은 워디한 좀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관론이 좀 나오고 끝나면은 이제 파생상품이 좀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파생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채권 같은 게 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짬뽕이 많이 되어져 있는 과목이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특성을 1차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트레이딩하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요한 포커스가 뭐 주식 이쪽보다는 파생상품과 그다음 일부 구조화 채권들 중심이 조금 어려운 애들을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저희 교과서의 목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페이지 넘겨보면 목차 나오는데 리딩 27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보면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저희가 그냥 교과서 가지고 하다가 스터디 세션 9이라고 나와 있는 주로 이제 파생상품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은 제가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이 순서대로 안 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했다가는 거의 이해를 잘 못하세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교재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이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앞뒤 선후 관계가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면은 좀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파생상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핸드아웃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 와서 좀 밑줄 그어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막 중구난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기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기 귀찮으실 텐데 이제 이해하기 좀 쉽게 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 한번 하시고 이제 나중에 복습을 할 때는 책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랑 처음 할 때는 조금 순서를 왔다 갔다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핸드아웃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넘겨서 1페이지, 리딩 27의 뱅크 보도록 할까요? 이제 금융기관 안에 이제 존재하는 금융기관 중에 이제 기관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뱅크입니다. 뱅크는 모듈 27.1에 보시면은 이제 은행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한 밑줄 한번 꺼볼게요. Bank can be categorized by the function they perform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and the customer they serv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분류를 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은행의 분류가 대표적으로 다음 문단에 나오는 첫 번째 커머셜 뱅크에다 동글뱅이 1번 한번 쳐보실래요? 우리말 상업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이제 커머셜 뱅 이런 은행들 커머셜 뱅킹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업은행은 주로 뭘 하냐면 옆에 보시면은 take deposit and make loan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을 누리기 위해서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예요. 은행이 무엇을 먹고 사냐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제 주 수익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파짓이라고 한 예금과 론이라고 표현한 대출을 갖다가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커머셜 뱅크의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달에 인베스트먼트 뱅크에다가 동글뱅이 2번을 쳐보세요. 우리말로는 투자은행이라 표현하고 이제 주로 이제 외사들은 전문 IB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글로벌 IB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IB라고 표현하는 이제 뱅크들은 앞서 얘기했던 디파짓과 론이 주력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assist 하는데 밑줄 그어볼게요. raising capital for their custom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고객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통 밸런스시트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갖다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얘를 갖다가 판매하는 행위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에셋이 되어질 건 자산이 될 건데 이 에셋을 갖다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한다? 대표적인 게 뎨 파이낸싱이라 표현하는데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에쿼티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가장 잘하는 거는 자금 조달이 아니라 물건을 생산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코어한 이제 업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낯선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이러한 부분에 떨어질 수 있으니 결국 누구에게? IB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 IB라고 하는 거는 주된 업무가 니네들이 자금 조달할 일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채권을 니네가 발행하면은 인수할 수 있는 기관들을 모집해 줄게. 이런 행위예요. 니네가 신주를 발행하려고 해? 그러면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 갖다가 내가 모집을 해 줄게. 이러한 조건으로 니네들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면은 니네가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제반 업무를 도와주는 게 IB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줄에 보시면은 corporate finance method, such as mergers and restructuring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IB들이 또 많이 하는 것들이요, M&A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보통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성장을 하다 보면은 성숙의 단계가 되면은 더 이상 그 비즈니스가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업 자체가 정체하게 될 건데 그 정체하는 걸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M&A. 물론 이제 새로운 R&D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제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것도 존재하지만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건 시너지가 있는 기업들 갖다 M&A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M&A 물건들을 모집해주고 니네 회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회사와 M&A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있고 성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리서치를 해주고 그런 물건들을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갖다가 IB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본업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major risk faced by bank라고 되어 있죠. 은행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냥 제목만 배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각각의 제목들로 될 수 있게 공부할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져 있나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크레딧 리스크 보이시죠? 또 1번 동글뱅이 또 1번 쳐주세요. 은행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리스크가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옆에 위치를 한번 꺼볼게요. 리스크인데 borrowers do not repay their loan 또는 counterparty to contracts such as derivatives may default on their obligation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요 가장 쉽게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받지 못할 신용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선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그럴 위험을 갖다가 대표적 크레딧 리스크라 표현하고요. 얘는 이제 커머셜 뱅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죠. IB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이 아니죠. 업무 중에 하나가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 트레이딩에 주식을 트레이딩 하기도 하고 채권을 트레이딩 하기도 하고요. 그냥 파생상품 트레이딩 하기도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제 내가 빌려준 걸 못 받을 수 있는 거 외에도 파생상품의 세계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뭔가 이익이 나고 있는데 그 이익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파생상품 하면서 몇 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데 내가 이익이 나고 있는데 못 받는 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나 못 받는 건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못 빌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크레딧 리스크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내가 이익이 나고 있는데 못 받을 거를 갖다 크레딧 리스크라고 표현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거래 상대방이요.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마켓 리스크라고 나와 있죠. 밑줄 한번 끄고 2번이라고 쓸게요. 은행이 당면하는 대표적인 리스크 두 번째가 마켓 리스크인데 밑줄 한번 꺼볼게요. The risk of losses from banks trading activity라고 되어 있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이제 주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대출을 하고도 남는 여유 자금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여유 자금들은 어떻게도 활용하냐면요. 트레이딩에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자기 자본으로 채권을 사기도 하고요. 알주식을 사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알주식을 사기도 하고 펀드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매수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이 되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펀드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그 가격 하락 위험을 갖다가 마켓 리스크, 시장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우리말로 운영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밑줄을 또 꺼볼게요. 3번에 쓰시고요. The possibility of losses arising from external event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 줄 중간에 보시면은 failures of bank internal control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은행은 아니지만은 그쵸?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뱅크인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화재가 난다. 이거는 엄청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송금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치한 정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해에 의한 손실 위험. 사실 이런 재해가 가지고 있는 위험보다는 더 큰 건 휴먼 에러예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입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대형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증권사 중에 휴먼 에러로 회사가 문 닫는 경우도 역사를 찾아보면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맥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공하나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공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100에서 1000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억에서 1000억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공하나를 더 붙이는 거는 그거는 회사 하나가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휴먼 에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운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제하기가 일정 부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뱅킹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당면하는 대표적인 위험의 부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캐피탈과 레귤러터리 캐피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to mitigate 밑줄 한번 꺼볼게요. The risk of bank failure. 저희가 앞서 언급한 위험들 때문에 은행은요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사실 은행이 부도가 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는 굉장히 오래전 이게 여러분이 아시려나? 97년도면은 아시나요? 노래 제목이래. 우리나라 이제 IMF 때에 기업이 부도나면서 이제 뱅크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M&A들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근데 그 이후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 거의 많지가 않은데 해외를 가보니 또 최근에 또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잖아요. 저축은행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유럽계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뱅크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부도예요. 이게 워낙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뱅크가 부도가 나면은 전 세계가 난리가 난다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최근에는 글로벌 뱅크들이 부도가 나면요 정부들이 바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세상에서는 어디 은행이 하나가 좀 위험하다라는 루머만 하나 돌면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돈 빼는 행위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은행이
위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루머 하나가 돌면 다 뱅크 런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요 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돈을 다 인출하려고 하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이 은행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요 그게 어떻게 위험이 전이가 되냐면은 일반 기업들은 그 은행에 또 대출했을 거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상환의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은행이 힘들기 때문에 은행에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또 유동성 위기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부도라고 하는 게 전염이 막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라는 걸 2008년도에 한번 인지하고 나서는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는 특히 대형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 개입 안 해라고 하다가 바로 하루 만에 주말자 사이에 다 그냥 빨리 끝내버리잖아요. 매각을 시켜버리든지 큰 은행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도록 매수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이제 들어와 버리는 것들이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뱅크 페일이라고 하는 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계속 밑줄 한번 끌어보면 뱅크 fail caused by losses on a loan to trading asset. bank must be funded by adequate sources of capital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한번 부도가 난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그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 당국들이 금융기관들에게 야 니네들 있잖아 자본금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위험자산 가지고 있어? 그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위험자산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또는 마켓 리스크에 발생했을 때 가치가 손상이 됐어도 니네 은행이 건전성이 훼손당하지 않을 만큼 자기 자본 충분히 가지고 있어 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Regulatory Capital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음 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Regulatory Capital 이렇게 나와 있죠. 밑줄 한번 꺼볼게요. 의미하는데 the minimum amount required and is determined by banking regulator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 내가 마켓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노출이 됐어요.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채권 투자를 해요. 장기물 투자했는데 아직 이 얘기하면 모르려나? 금리가 막 올라버리면 채권 가격 엄청 뚱뚱뚱뚱 떨어져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힘들어하는 게 장기채를 막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부도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금리 쫙쫙쫙쫙 올려버리니까 평가손이 나는 겁니다. 근데 평가손은 실현손은 아니에요. 은행이 그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다 원리금 받고 끝나는 건데 어쨌든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기간이 끝나서 딱 시가평가를 해보니 야 손실이 20%씩 났는데? 라고 하니까 은행의 단기손익이 마이너스 빵 터져버리고 그 재무제표를 본 그 은행이 예치한 고객들이 뭐야 이 회사 왜 이렇게 단기손실이 엄청나게 커?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내 돈 빼야겠다 라는 게 쫙 몰려버리면은 바로 은행은 뱅크런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예전보다 정보가 훨씬 투명하고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파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은행이 돈이 많으면 돼요.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손실이 좀 나도 야 얘다 하고 막아버리고 여전히 건전하면은 그 손실이 좀 나는 게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기관들이 니네들이 충분한 자기자본 이 에퀴티를 쌓으면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니네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게 되면은 니네 회사는 건전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쌓라는 강행 규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문항의 이코노믹 캐피탈 동글뱅이 2번 치시고요. 밑줄 한번 꺼볼게요. The amount of capital이고 the bank believe is adequate based on its own mode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요구자본인데 이거는 은행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거. 우리 모델에 보니까 한 요 정도 자금을 쌓으면은 건전해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구자본, 하나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젤 커미티 레귤레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글로벌 커미티이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바젤 커미티 레귤레이션 밑줄 한번 꺼볼게요. capital requirement이고 to account for loan and derivative contract defaul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over time capital requirement evolve and added amount for market risk 또는 operation risk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초에 바젤이 은행들을 규제할 때 주 포커스는요, 크레딧 리스크이고 카운터파티 리스크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2008년에 겪고 나니까 얘네들이 생각보다 파생 상품으로 막 은행들이 엮어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때는 CDS라는 상품으로 엮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파생 상품 하나로 빵 손실이 ING가 손실이 나니까 ING에게 이익이 나고 있는 만약 JP모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ING가 부도 빵 떠버리니까 JP모건이 나 ING 돈 받을 거 있는데 제가 배째어 라고 하면은 이 JP모건이 카운터파티 리스크에 빵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JP가 이게 또 부도가 나니까 또 다른 멜린치가 또 이게 힘들어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으로 엮여져 있다 보니까 이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한번 한 군데서 터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니네들 카운터파트 리스크에 대해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니네가 이만큼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충분한 자기 자본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태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젤 커미티는 카운터파트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리스크인 마켓 리스크, 또 운영 리스크까지도 니네 이제 이것도 조금 건전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운영 리스크도 관리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규제의 폭을 갖다가 넓혀 나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쭉 스토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 인슈런스와 모럴 해저드 보도록 할게요. 디파짓 인슈런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예금자 보험제도예요. 은행이 지금 저희가 지금 은행이라는 업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은행의 업권에 대해서 정부와 또 글로벌 커미티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규제를 하냐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힘들어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개연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갖다가 주 비즈니스로 하는데 누가 은행에 가서 예치를 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가서 예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특정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맡겨놓은 돈을 갖다 못 받는 이제 위험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적이 되면요, 그 사회는 마비가 돼요. 당장 제가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부도나서 돈을 못 받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날 회사 가겠어요? 띠뚫어야 될 거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은행 앞에 가서. 그러니까 이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요, 사회 기반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은행의 부도는 사회 기반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 보니까 은행이 혹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은행에 예치한 국민들의 돈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지 사회의 기관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파짓 인슈런스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험을 해줘.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난다 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보험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보험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모럴 해저드라는 게 무조건 따라 붙게 돼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27.D 밑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banking system 또는 prevent run on bank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system of deposit insurance.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deposit insurance는 bring 하는데 element of moral hazard. 우리말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역선택도 나오나? 안 나오네? 그래서 보통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이제 짝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험에서 한번 더 명확하게 얘기할 건데,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보험이란 제도가 없었으면요, 이게 개개인들이 본인의 의무를 굉장히 충실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 의무를 조금은 해태하기 시작을 해요. 아, 나는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이게 아프더라도,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아프더라도, 이게 보험비를 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없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운전을 되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저도 갱신하면은 이게 대물보험 있잖아요. 이런 거 10억 걸어버려. 10억 해봐 얼마 안 돼요. 보험료 별로 인상 안 되거든요. 대물보험 10억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외제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대물보험 10억을 걸어놨으니까 제가 외제차를 뒤집어 엎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20% 자기 분담금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내가 보험이라는 게 없으면은 저 역시 엄청나게 벌벌벌 하면서 앞에 비싼 외제차 가면은 절대 이게 예민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조금은 더 쉽게 이게 대응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은 근본적인 장점이 각각의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모럴을 갖다가 행하지 않고 그 모럴이 조금은 해저드가 되는 느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요,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은행을 선택을 할 때 예금자 보험제도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축은행이 일반적인 시중은행보다 금리는 조금 높지만은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개개인들은 나는 예금자 보험제도 있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요 저축은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축은행이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그 돈은 정부에서 이렇게 보험으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Investment Banking Financing Arrangement 보도록 하겠습니다. IB의 주 역할입니다. IB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주요한 역할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요, 크게 이제 물론 자금 조달하는 방법 굉장히 많지만은 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공모라는 거와 사모라는 거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서 공모와 사모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private placements 한번 밑줄 끄고 1번이라고 적어볼게요. 사모 발행이라고 합니다. 얘와 대비가 되는 게 다음 문단에 보시면 public이라는 표현인데 얘는 공모 발행이에요.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차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요즘 핫한 회사가 있다. 2차전지 회사들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뭐 에코 모시기가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2차전지가 워낙에 핫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공장 증설해야 될 거잖아요. 공장 증설해야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여유자금으로 공장 증설할 건데, 근데 여유자금이 한계가 있어서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까 에코트로 자금을 조달할까 의사결정할 겁니다.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은 이자 비용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에코티로 발행하면은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주주 입장에서 내 지분이 어느 정도 탄탄하면은 에쿼티 파이낸싱이 되게 쉬운데, 만약에 대주주 지분이 이게
탄탄하지 않으면은 신주를 잘못 발행하면은 대주주의 지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진짜 흔히 보기 어려운데 최근에 한번 이거 세게 한번 봤잖아요. 저희 SM 사태에서. SM 워낙에 이제 엔터 쪽이 대주주 지분이 없지 않으니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에쿼티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매력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데 대주주가 자기 주식에 대한 비율이 대주주 지분이 이게 어느 정도 확고하지 않으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자 비용을 갖다 지불하기가 좀 애매해서 좀 짜증이 나서 그리고 내가 신주를 갖다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모집이 용이할 것 같아서 핫한 기업일 것 같아서 이제 에쿼티 발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하면은 주식을 발행을 할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들 모집을 해야 될 건데 이 에코프라는 회사가 투자자 모집을 하는 거에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B를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미래에셋 대우를 갖다가 찾아갔다 라고 하면 야 니네가 이게 투자자 좀 모집을 해줘. 나 주식 발행할 거야. 총 규모는 뭐 2천억 발행할 건데 이거 좀 모집을 해줘. 니네 선수잖아 라고 하면은 내가 해줄게 라고 이걸 위탁 받으면요 투자자들 막 모집을 할 거잖아요.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 라고 하면 사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뭐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뭐 한 40개 기관을 이제 컨택을 해온 거예요. 이 회사가 신주 발행하려고 하는데 한 주당 뭐 50만 원을 발행하려고 해요. 현재 가격보다 한 20% 디스카운트해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요 물건 받으실래요? 레터를 딱 보내고 살게! 라고 해서 들어가면 이런 게 사무 발행입니다. 이게 아니라 공모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50인 이상이에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전 기관에게 다 모든 사람과 모든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중에 대표적인 게 IPO 같은 개념이에요. IPO라고 하는 건 요즘 뭐 다들 아니까 최초로 기업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신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비상장인데 상장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비상장이 상장으로 넘어오면서 보통 신주를 요만큼 발행을 해요. 그러면서 자금 조달을 확 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기존의 비즈니스 확장을 도모합니다. 그러면은 IPO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막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IPO를 주관한 주간 증권사를 모집을 해요. 그러면 얘도 만약에 이번에 삼성이다 라고 하면은 삼성증권에게 야 우리 공모로 IPO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삼성증권이 모든 지점을에게 자꾸 싹 열어놓고 심지어 모바일까지 열어놓고 자 에코프로 공모로 주식 신주 발행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공모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무 발행은 여기에서 말하는 private placement라고 표현하고요. 자, private placement 옆에 밑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security are sold인데 directly 동그라미 빵 쳐놓으세요. directly to qualified investors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죠. 뭐 연기금들 이런 보험사, 공제회 이런 qualified investor with substantial wealth and investment knowledge.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보시면 if the security are sold to the investing public at larg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ublic at large에 똥을 빵 쳐놓으세요. The issuance is referred to as a public offering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public offering은 공모라고 표현하고요. 이 공모를 이제 발행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첫 번째 총액 인수라는 게 있어요.
이 총액인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 문단의 세 번째 줄에 firm commitment라고 표현합니다. 이 firm commitment라고 표현하는 건요, 삼성증권이 총액을 먼저 싹 받아와 버려요. 야, 내가 2천억 정도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2천억만큼 투자자를 모집을 해줘 라고 이제 그 주관사 삼성증권을 갖다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firm commitment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이 삼성증권이 2천억을 먼저 다 받아오는 거예요. 재고로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이 주식을 갖다 넘겨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삼성증권이 2천억을 인수할 투자자를 다 모집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은 삼성증권이 재고로 떠안게 돼요. 이게 firm commitment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베스트 에포트 방식이 있는데, 이 베스트 에포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총액 인수라고 표현한 firm commitment와는 완전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삼성증권이 야, 니네 2천억 발행하려고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투자자를 한번 모아볼게. 그래서 그 모집된 물량만큼만 발행을 시켜주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집을 했는데 한 1조 정도를 했다. 그러면 경쟁률 5대 1짜리가 되는 거예요. 2조를 가져왔다. 그러면 10대 1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청한 거에 10%밖에 물량을 배정 못 받겠죠? 근데 만약에 1,000억만 받아왔다. 투자자들이 되게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집을 해봤는데 1,000억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저 2,000억을 발행 못하고 1,000억만 발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best effort 방식이에요. firm commitment 방식은요, 발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가 없어요. 왜? 2,000억 발행되는 게 확정되어져 있어요. 대신에 모집이 안 되면 증권사가 떠안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되게 세요. 반대로 베스트 에포트 방식은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어요. 내가 모집을 해온 만큼만 발행을 하면 돼요. 대신에 발행하는 회사가 리스크를 떠안아요. 내가 최초에 원했던 주식 2,000억을 다 발행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IB에게 주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firm commitment 밑줄 끄시고요. The investment bank agreed to purchase the entire issue. 동그라미 빵 치시면 됩니다. Then a price that is negotiated between issuer and bank. 그 다음 줄 끝부분에 보시면 best effort basis에다가 밑줄을 꺼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the first time issues of stock by firm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다음 줄에 보시면 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표현하죠. 그래서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우리말로 이해충돌이라고 표현합니다. COI라 표현하거든요. 은행 안에서 존재하는 이해충돌인데, 이러한 이해충돌이 왜 발생하냐면요, 많은 은행들이 커머셜 뱅킹과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갖다 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비즈니스를 갖다가 겸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문단, 첫 번째 문단의 27.F의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IB Banking Division, 다음 줄에 보시면은, 이 IB Banking Division이요. 밑줄 한번 꺼볼게요. That is try to sell newly issued stock 또는 bond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IB가, 지금 신규로 주식을 갖다가 발행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IB는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은, Security Division이 to sell 하는데, this to their client예요. 그래서
니네 리테일 고객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우리가 지금 신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세일즈 해주면 안 돼?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얘보다 더 심하게 다음 문단, 요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단에 보시면, another clear COI는 among banking division 이라고 되어 있죠. involve 하는데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이라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얘를 우리말로 하면 미공개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게, 보통 COI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IB가 있는데, 만약 이 IB가, 채권을 발행하려고 해요.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면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싹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 수익성은 어떻고 이런 정보들 갖다가 다 가지고 와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여기 투자자들이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지금 수익성 어때? 이런 정보도 없이 얘다 주식을 인수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IB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의 상태는 어떠하고 수익성 어떠하고 향후 비즈니스는 어떠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 갖다가 자료를 갖다 제공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의 내부 정보들이 IB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신주를 발행하려는 회사가 상태가 좋은 회사인지 상태가 안 좋은 회사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생각보다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는요,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는요, 안 좋은 회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때, 그랬을 때, 이자 비용이 좀 부담이 될 때, 그러면 신주 발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뭔가 회사의 내부 정보가 되게 좋지, 안 좋은 정보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머셜 뱅크 쪽으로 가보면은 PB 쪽에서 보니까 내 고객이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PB가 이게 나의 고객을 막 이제 IB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 야, 우리 이 회사 요즘 신주 발행하려고 하는데 겁나 빡셔. 죽을 것 같아. 회사 상태도 안 좋은데, 미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진짜, 이렇게 내 고객이 들고 있는 주식인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고객에게 딱 전화해요. 고객님, 그 회사 지금 상태 안 좋대요. 빨리 파세요. 라고 하면 얘가 이제 COI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선행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받은 정보인데 그게 넘어와서 알려줘서 내가 나의 고객에게 그 정보를 줬을 뿐인데 이거는 미공개 정보가 활용이 돼서 이제 거래가 되면요, 얘는 깜빵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이 IB와 CB를 갖다가 겸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CO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because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Because of this inherent conflict, most banking regulator는 require 하는데 some degree of separation among commercial banking, 그 다음 security service, IB banking 간에 뭔가 어느 정도의 separation을 요구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용어를 갖다가 그 문단의 밑에 더 두 번째 줄에 보시는 Chinese wall 또는 firewall 이라고 표현합니다. Chinese wall 또는 firewal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윗사람이 똑같으면 안 돼요. CB 부분과 IB 부분에 칩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얘가 같으면은 결국에는 IB를 하는 사람과 CB를 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보고하다 보면은 이 칩이 이야기를 요래 하다가 이야기가 막 뒤섞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 자체가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야 돼요. 이 벽은 그냥 저희가 말한 이런 벽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전산망이에요.
전산망에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서 얘가 얘의 DB를 보지 못하도록 서로 간에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갖다가 더 형식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들어간 문도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했어! 라는 것 같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 들어가서 뭐 1층에는 IB, 뭐 2층에는 CB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일반적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 IB는 일로 들어가고 CB는 일로 들어가. 우리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단에 보시면 뱅킹북과 트레이딩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북은 원장이에요. 원장인데 이 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디 보자.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IB인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트레이딩 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뭐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100억을 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트레이딩 하지 않고 그 100억을 가지고 대출해 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북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업, 또 은행이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뱅킹북 위주로 한번 끄시고요. 뱅킹북은 asset과 liability인데 that are meant to be held to maturity. 그래서 옆에 보시면 loan이라고 되어 있죠. loan이라고 밑으로 한번 꺼 놓으세요. 그래서 뱅킹북이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흔히 말하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뱅킹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뱅킹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이 다음 줄에 보시면 크레딧 리스크 보이시죠? 크레딧 리스크이고 대출에 주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다음 문단 보시면 트레이딩북 밑줄 한번 끄시고요. 트레이딩북이라고 하는 거는 asset and liability인데 뱅크 트레이딩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은 이 트레이딩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리스크가 마켓 리스크입니다. 주식을 트레이딩하기도 하고 물론 대부분 채권 트레이딩하지만 채권 트레이딩하고 파생상품 트레이딩 했을 때 결국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거나 파생상품에 손실이 날 위험을 갖다가 마켓 리스크라고 하고 이 트레이딩북은 마켓 리스크가 주요한 리스크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The Originate to Distribution 모델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뱅크 론의 유동화라고 한번 써놓으실래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237쪽 참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MBS에서 유동화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제 오리지네이트 디스트리뷰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 유동화인데 오리지넷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은 대표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론이에요. 그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은, 예를 들어 저희 은행에 돈 많이 빌리잖아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은행에서 실행을 시켰다라고 하면 은행은 저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현금 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은행에는 자산에 장기 채권이 잡힐 겁니다. 저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 채권은요,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정자산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30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에 분할 상환할 거니까. 그러면은 돈이 묶여 있으니까 은행들이 막 영업을 해버리면 결국 캐시가 떨어질 거잖아요. 돈을 다 빌려줘 버리면은. 그러면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건데 그게 예금으로 조달하거나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럴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동화라는 걸 해요. 유동화라고 하는 거는 고정자산을 갖다가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걸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in contrast to bank making loan and keep them as an asset.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그냥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대신에
The originate to distribution 모델은 involve 하는데 making loan 하고요. 그리고 sell them to the other party예요. 무슨 얘기 똑같으냐면요. 은행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으면은 원래는 30년 만기의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30년짜리 고정 채권이 나가고 뭐가 들어와요? 캐시가 들어올 거잖아요. 이 또한 유동화 이런 과정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 캐시로 또 대출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은행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MBS에서 제가 조금 더 훨씬 보게 될 거예요.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benefit 밑줄 한번 꺼볼게요. benefit of the originate to distribution model은 is in데 it 유동화는 increase and liquidity 동그라미 빵 쳐놓으세요.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in the sector of lending market where it is used.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은행 자체에서 보면은 30년짜리 고정자산을 갖다가 현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대출 채권이 매매되는 유통시장이 크지 않아요. 굉장히 짬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유동화라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대출 채권이 사고 팔리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표현한 유통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유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샀다가도 한 달에 돈이 필요해. 주식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식의 사고 팔리는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은행들이 이런 대출 자산을 갖다가 아주 액티브하게 사고 팔고 해서 그런 유통시장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을 갖다가 자산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론 마켓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희미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은행이 끝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험 얘기를 하고 보험 해보도록 할게요.